여보세요? 20년 전 죽은 아들의 번호에서 낯선 여자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벌 회장 장윤호는 매일 밤 죽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연결된 적 없던 번호가 그날 밤 처음으로 울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누구야 너?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 한마디에 윤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마주한 진실은 그가 믿어왔던 20년의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은 왜 살아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북쪽 끝자락 고급 주택가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저택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담장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어른 키의 2배는 넘는 높은 돌담이었는데 담 위로 삐죽 솟아오른 소나무 가지들이 밤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경비실이 있었고 안쪽으로 들어서면 자갈이 깔린 긴 진입로가 나왔어요. 그 끝에 저택 본체가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지만 가로로 길게 뻗어 있어서 웬만한 빌라 한 동보다도 넓어 보였어요. 낮이라면 위풍당당해 보였을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이 집은 달라졌어요. 2층 방들은 죄다 불이 꺼져 있었고 넓은 거실에도 조명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오래전에 시간이 멈춰버린 집처럼 보였어요. 고요했고 쓸쓸했습니다. 그 거실 안쪽 창가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장윤호 회장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60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세린그룹이라는 대기업을 이끄는 회장이었어요. 평소라면 반듯하게 다린 셔츠에 넥타이까지 매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을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셔츠 윗단추를 두어 개 풀어 헤친 채 소파 깊숙이 등을 묶고 앉아 있었어요. 조명도 일부러 어둡게 해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양주병 하나와 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벨을 보면 꾀감 나가는 스카치 위스키였어요. 하지만 잔 속에는 술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시려고 꺼낸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곁에 두고 싶었던 것처럼 병은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술병 옆에는 낡은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나무 액자였는데 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오래 묵은 물건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사진 속 풍경은 어느 바닷가였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앞에 청년 하나가 서 있었어요. 21~22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눈매가 윤호를 닮았고 웃을 때 오른쪽 볼에 보조개가 패이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사진 속 청년은 이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햇살 아래서 눈이 가늘어지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 태성이었어요. 21살에 세상을 떠난 윤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윤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바라봤습니다. 20년째 매일 밤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사진 옆에는 휴대폰이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얇고 세련된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15년도 더 된 구형 폴더폰이었습니다. 뚜껑을 위로 젖혀서 여는 방식의 전화기였어요. 모서리는 닳아서 도색이 벗겨져 있었고 뒷면 커버에는 작은 금이 하나 가 있었습니다. 이미 생산이 중단된 기종이라 배터리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맞춤 제작한 배터리를 끼워서 쓰고 있었습니다. 충전잭이 맞지 않아 어댑터도 2개나 이어 붙여야 했어요. 이 전화기를 쓸 수 있게 유지하기 위해 꽤 많은 공을 들인 거였습니다. 그 안에 저장된 연락처는 딱 하나였어요.
태성이라고 적힌 번호였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그 폴더폰을 집어들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크게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작은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장은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 손이 저렇게 떨리는 건 이 전화기를 들 때뿐이라는 걸요. 거실 한쪽 그늘진 자리에 이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비서로 일한 지 어느덧 3년이 넘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이 일을 맡았을 때 선임 비서가 귀띔을 해줬었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넘으면 회장님이 저 폴더폰을 꺼내 드실 거라고. 그냥 가만히 곁에 있어 드리는 게 최선이라고요. 이 실장은 처음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첫날 밤 그 장면을 보고 나서는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폴더를 열었어요. 오래된 액정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태성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그는 잠시 그 이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한 번만 받아라. 거의 소리라고 할 수도 없는 낮은 목소리였어요. 기도 같기도 하고 20년 묵은 버릇 같기도 했습니다. 이 실장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게 됐어요.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에서는 곧 기계음이 흘러나올 터였어요. 늘 그랬으니까요.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무 감정 없는 안내 목소리가 나오면 윤호는 조용히 폴더를 접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지요. 그리고 내일 밤에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똑같은 번호를 누를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뚜뚜. 신호음이었습니다. 윤호의 손에서 양주잔이 떨어졌어요. 손가락 힘이 한꺼번에 풀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잔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두툼한 크리스털 잔이 대리석 바닥에 내리꽂히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하던 거실을 가르고 지나갔어요. 이 실장이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윤호는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지 않았어요. 발치에 흩어진 유리 파편도 바닥에 퍼지는 술 냄새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직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2번, 3번. 신호가 계속 이어졌어요. 윤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자기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처음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잡음 하나 없는 고요한 정적이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침묵이 몇 초쯤 이어졌을까요? 그 끝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가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딘가 긴장한 듯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윤호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목구멍이 꽉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는 두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어요. 너 누구냐 지금 그 번호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이 끝까지 이어지질 않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아까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가 그의 가슴 정중앙을 강하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이미 오래전에 체념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낡은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가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라고. 윤호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그냥 굳어버렸어요. 이 실장이 조심스럽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회장님 얼굴에 올라오는 표정을 보고 이 실장은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3년 동안 곁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무너지려는 걸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화기에서 잡음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치직치직. 전파가 불안정해지는 소리였습니다. 연결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어요. 윤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어디야? 누구야 너?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남자의 목소리에서 날것의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애원 같기도 하고 명령 같기도 한 그 둘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수화기 너머의 여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끝에 묻어 있었어요. 전화 꺼지면 다시 못 켜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인지, 전파가 닿지 않는 외진 곳에 있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이든 이 연결이 언제 끊겨도 이상하지 않다는 공포가 순식간에 윤호를 덮쳤습니다. 그는 이 실장에게 몸을 돌렸어요.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서서히 꺼져가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에 갑자기 불이 붙은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이 번호 위치, 지금 당장 찾아. 이 실장은 대답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한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면서 다른 손으로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윤호는 전화기를 다시 귀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잡음 속에서도 가는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직 연결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희미한 숨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전화기를 한 치도 귀에서 떼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 낡은 액자 속 청년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어제도 그리고 20년 전 그날도 변함없이 그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윤호는 그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앞을 향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과거에만 머물러 있던 그 눈이 오늘 밤 처음으로 앞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장의 손가락이 노트북 자판 위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위치 추적 프로그램이 열려 있었어요.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돌리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호에게 그 1분은 너무나 길었어요. 그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거실 안을 서성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멈췄다가 다시 걸었어요. 잡음이 섞인 수화기 너머로 가는 숨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끊기지 않았어요. 아직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실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울 외곽입니다. 은평구 쪽 재개발 구역 안으로 잡힙니다. 재개발 구역. 윤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재개발 구역이라면 이미 주민들이 다 빠져나간 곳이었습니다. 헐릴 날을 기다리며 방치된 건물들만 남은 동네였어요. 그런 곳에 아들이 있다는 게, 아니 아들일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머릿속에서 쉽게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윤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어요. 소파 팔걸이에 걸쳐뒀던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이 실장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기사를 부르겠습니다. 차를 대령하도록. 됐어. 단 두 글자였어요. 윤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직접 운전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저택에 전속 기사만 2명이 있었고 어딜 가든 수행원이 먼저 차 문을 열어드리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윤호는 거침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3월 중순이었지만 밤바람은 아직 겨울 냄새가 났어요. 저택 앞 넓은 주차장에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중 가장 가까이 있는 검은색 세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대자마자 엔진 시동을 걸었어요. 이 실장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조수석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윤호는 잠깐 창문을 내렸어요. 위치 계속 추적해. 전화 끊기면 바로 알려.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이 다시 올라갔어요. 이 실장이 뭔가를 더 말하려고 했지만 차는 이미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갈 깔린 진입로를 빠져나와 대문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곧 속도가 붙었습니다. 한밤중의 서울 도심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어요. 대로변은 여전히 불빛이 넘쳤지만 그 불빛들이 윤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렸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윤호는 잠깐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어요. 핸들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살짝 떨리는 게 아니었어요. 손등이 힘줄이 드러날 만큼 꽉 쥐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걸 느끼면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어요. 천장을 향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댔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윤호는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달리면서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소용돌이쳤어요.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던 번호였어요. 사고 당일 경찰이 찾아왔을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였다고 했어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차에서 아들의 신분증과 소지품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지만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요. 윤호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믿지 못했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장례를 치렀습니다. 빈관이었지만 장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번호에서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윤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입술 사이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숨겼어? 확신은 없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여성이 누구인지도, 그 번호를 왜 갖고 있는지도.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어요. 20년 동안 꺼져 있어야 할 번호에서 신호음이 울렸다는 것. 그리고 그 너머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들려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윤호의 발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넓은 대로에서 좁은 이면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간격이 넓어졌어요. 불빛이 줄어들수록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문마다 합판이 덧대어져 있었고 벽에는 빨간 페인트로 철거 예정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람들이 떠나간 동네였어요. 그 사이사이로 간간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때 윤호의 머릿속에 갑자기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20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태성이 20살이 되던 해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바다에 갔었습니다. 부자가 단둘이 여행을 간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윤호는 늘 바빴고 태성은 늘 그런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 여름에야 겨우 시간을 냈었어요. 백사장에서 태성이 뒤돌아보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액자 속 그 사진을 찍던 날이었어요. 셔터를 누르던 윤호의 손이 기억났습니다. 그게 함께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순간 윤호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눈을 빠르게 깜빡였어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어요. 엑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이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위치 더 좁혔습니다.
은평구 재개발 구역 안에 예전 복지시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에 폐쇄된 곳인데 내부에 미약하게 전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폐쇄된 복지시설. 윤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크게 흐트러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왜 그런 곳에 있는 건지, 누가 그곳에 데려다 놓은 건지, 20년 동안 그 번호가 왜 살아있었던 건지. 알았어. 주소 문자로 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윤호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는 14km였어요. 지금 속도라면 20분이 채 걸리지 않을 터였습니다. 도로가 점점 더 좁아졌어요. 아스팔트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차 바퀴가 그 위를 지날 때마다 덜컹거렸습니다. 가로등도 이제는 거의 없었어요. 차 헤드라이트만이 어두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불규칙했어요. 젊은 여자의 숨소리였는데 어딘가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호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른 그 사람은 누구인가? 어둠 속에서 낡은 건물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한쪽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윤호는 차를 세웠어요. 엔진을 끄지 않은 채 잠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슬비처럼 가늘었다가 금세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습니다. 빗소리가 차 지붕을 두드렸어요. 윤호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빗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우산도 없었습니다. 빗물이 어깨와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낡은 건물 입구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빗속에서 걸어 들어간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낡아 있었습니다. 입구 위쪽에 간판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글자가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겨우 읽히는 글자는 한빛복 지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 철제 간판이었어요. 언제부터 저 자리에 걸려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방치됐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호는 문을 밀었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묵직한 문이 열리면서 낡은 경첩이 끼익 소리를 냈어요. 코끝으로 퀴퀴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곰팡내였어요. 거기에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같기도 하고 오래 닫혀있던 창고 같기도 한 냄새였어요. 복도는 길고 좁았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줄지어 달려 있었는데 절반 이상은 꺼져 있었어요. 켜진 것들도 깜빡이거나 윙윙 소리를 내며 겨우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복도 바닥이 드러났어요. 군데군데 물자국이 번져 있었고 낡은 장판 바닥재가 가장자리부터 들뜨고 있었습니다. 벽은 원래 흰색이었을 텐데 세월이 지나면서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곳곳에 얼룩과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문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방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 아래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 곳, 문이 살짝 열린 방에서 노인 한 분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윤호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 노인은 아무 표정도 없이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쯤은 이미 아무 의미가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윤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갔어요.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소독약 냄새가 짙어졌어요. 그리고 복도 가장 끝, 오른쪽 마지막 문 앞에서 윤호의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기계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낮은 소리였어요. 숨을 대신 쉬어주는 기계 소리였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였어요. 윤호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이 문 손잡이 위에 올라갔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은 작았어요. 창문 하나, 낡은 침대 하나, 그리고 침대 옆에 놓인 의료기기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이 방에서도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안정한 불빛 아래 침대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코와 입에는 산소 마스크가 덮여 있었어요. 마스크에서 뻗어나온 관이 옆에 놓인 기계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기계는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를 내며 그의 숨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가느다란 관을 타고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뺨은 홀쭉했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알았어요. 알 수 있었습니다. 감은 눈 위로 드러난 눈매, 귀 앞으로 살짝 흘러내린 머리카락의 결, 그리고 오른쪽 손등에 난 작은 흉터 하나.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생긴 흉터였어요. 윤호가 직접 약을 발라주던 기억이 있는 그 흉터였습니다. 태성이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침대 위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사진으로만 봐왔던 얼굴이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윤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반대편 구석,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섰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20살이 될까 말까 한 앳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앳되지 않았습니다. 지쳐 있으면서도 날이 서 있는 눈이었어요. 윤호를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침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낡고 헐렁한 회색 맨투맨을 입고 있었어요. 소매가 늘어나 있었고 밑단은 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묶지 않은 채 흘러내려 있었어요. 할인이었습니다. 태성의 딸, 그러니까 윤호에게는 손녀였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인은 윤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비에 젖은 고급 재킷, 반짝이는 구두, 흐트러졌지만 품이 좋은 셔츠. 이런 사람이 이 시간에 이 건물에 올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할인은 직감했습니다. 돈 때문에 온 사람이라고요.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 팔로 침대를 가리며 버티고 섰습니다. 윤호는 할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 위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말이 나왔어요. 태성아, 태성이 맞냐? 그 말에 할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더 바짝 앞으로 나섰어요.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아들 앞에서 60 중반의 이 남자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에서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억누르려 했지만 억눌러지지 않았어요. 기계 소리만이 일정하게 변함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런 윤호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한쪽 귀로는 기계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산소호흡기가 내는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하리는 바로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만큼 오래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윤호의 시선이 하린에게 머물렀어요. 처음엔 그저 자신을 가로막는 낯선 아이로만 봤는데 찬찬히 살펴보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맨투맨은 목 부분이 늘어나 있었고 소매 끝은 헤어져 실밥이 풀려 있었어요. 바지는 무릎 부분이 옅게 닳아 있었습니다. 신발은 흰색 운동화였는데 원래 흰색이었는지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때가 타 있었어요. 손을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텄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20살 여자아이의 손이 아니었어요. 한겨울 바깥일을 오래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얼굴은 앳됐지만 눈 밑에는 거뭇한 그늘이 져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푹 잔 것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뺨은 홀쭉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 자리에서 버티게 하는 게 그 눈빛 하나인 것 같았어요. 하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었지만 윤호는 그 목소리 안에서 떨림을 들었어요.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윤호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 건지. 나는 저 사람의 아버지라고, 20년 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여기 살아 있었다고. 그 말이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하린이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계 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재빠르게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잠시 기다렸어요. 소리가 다시 안정됐습니다. 하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윤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윤호는 많은 것을 봤어요. 하린이 아버지의 손을 잡는 방식, 기계 소리를 듣는 귀, 숨을 참았다가 내쉬는 타이밍. 이 아이는 이 방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이 기계 소리에 익숙해질 만큼,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게 일상이 될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혼자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었어요. 하린이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꺼낸 것은 돈이었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과 500원짜리 동전 몇 개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린은 그것을 두 손으로 윤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이번 달 치료비 조금 밀렸는데 이거 먼저 받으시고 산소는 끊지 말아주세요. 윤호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텁고 거칠고 작은 손이었어요. 그 손바닥 위에 구겨진 지폐와 동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금액을 세어보니 25,000원 남짓이었어요. 한 달 치료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걸 할인도 알고 있을 터였어요. 그러면서도 내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밀고 있었어요. 윤호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그 순간 와르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60 중반의 재벌 회장이 20살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린이 당황한 듯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왜 이러세요?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하린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의식을 잃었던 날 밤, 혼자 119에 전화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15살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하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뒀어요. 아버지 곁을 비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처음엔 아르바이트로 버텼습니다.
편의점, 전단지, 배포, 식당 설거지. 몸이 버텨주는 한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하리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나갔어요. 재개발 구역 안에는 버려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박스, 신문지, 고철. 그걸 모아서 고물상에 팔았어요. 하루 종일 모아봐야 몇 천 원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나갔어요. 손이 곱아도 나갔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다시 일어나서 손수레를 끌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밥을 못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치료비를 먼저 챙기고 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돈이 없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 날엔 시설 주방에서 남은 밥이 있으면 얻어먹었습니다. 없으면 그냥 굶었어요. 배가 고파도 아버지 옆에 앉아 있으면 됐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쉬고 있으면 됐어요. 윤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손 하나만으로도 그 구겨진 돈 몇 장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요. 내가 몰랐다. 윤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하는 말인지, 손녀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20년이라는 세월에 하는 말인지요. 하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윤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경계하던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 치료비를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기계 소리는 변함없이 울렸어요.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태성의 숨을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무게를 짊어진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윤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어요. 차가운 장판 바닥에 꿇어앉아 있던 시간이 꽤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침대 위 태성을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고요했습니다.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기계가 숨을 불어넣어 줄 때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시선을 거뒀어요. 지금 당장 아들 손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건지,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걸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할인을 바라봤어요. 이 시설 책임자가 누구야? 나 좀 만나게 해줘.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전히 이 남자를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바닥에 무릎을 꿇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지는 않으니까요. 할인은 짧게 대답했어요. 따라오세요. 복도를 걸어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중간쯤에 유리창이 달린 작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인이 문을 두드렸어요. 원장님, 손님 오셨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김선의 원장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윤호를 보자 잠깐 눈을 가늘게 떴어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윤호라고 합니다. 101호 환자 장태성 씨 가족입니다. 김 원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손가락이 문틀을 꼭 쥐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뒤를 돌아 할인을 바라봤어요. 할인아, 너는 아버지 방에 가 있어. 할인은 윤호와 원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복도를 돌아갔어요. 그 작은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김 원장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사무실은 좁았어요. 낡은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서류 더미가 전부였습니다. 김 원장은 책상 앞에 앉았고 윤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환자 언제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김 원장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됐습니다. 20년. 윤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숫자로 들으니 달랐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가슴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빈관 앞에서 절을 올리던 날이 20년 전이었어요. 그 20년 동안 태성은 이 낡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후원금은요? 김 원장이 손가락을 작게 움직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파일이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윤호 앞에 내밀지는 않고 자기 앞에 펼쳐들었습니다. 매달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익명이었어요. 입금자 이름 없이 계좌로만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딱 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이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윤호의 눈썹이 좁혀졌어요. 최소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김 원장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유지비, 링거 비용, 최소한의 식사.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활이나 회복을 위한 치료는 없었어요. 그냥 살아만 있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살아만 있게. 윤호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죽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대로 살리지도 않은 채로 20년 동안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후원금이 끊긴 적은요? 없었습니다. 단 한 달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김 원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번 달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마감일인데요. 윤호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끊기지 않던 돈이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낸 적은 없습니까? 김 원장은 대답 대신 서류철을 천천히 닫았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오래전에 계좌를 역추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인 계좌를 몇 단계 거쳐서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마지막에 나온 이름이 있긴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김 원장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윤호를 똑바로 바라봤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민석 씨 명의였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호는 굳어버렸어요.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분노도 놀람도 아무것도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만 눈빛만 달라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차오르는 눈이었어요. 장민석. 그 이름은 윤호에게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세림그룹 부회장, 그리고 윤호의 친형이었어요. 피를 나눈 형이었습니다. 윤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원장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료비는 내가 낼 겁니다. 앞으로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윤호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20년이 다시 펼쳐졌어요. 사고 소식을 들었던 날, 시신을 찾지 못했던 일, 빈관 앞에서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손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이름을 이제는 알았어요. 복도에 홀로 서 있던 윤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렸어요. 장민석.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친형이었어요. 어릴 때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마당에서 뛰어놀던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20년 전에 조카를 없애려 했고 20년 동안 그 사실을 감춰왔던 거였어요. 윤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안정한 빛 아래서 그는 이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동훈 검사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 강동훈은 20년 전 태성의 사고를 직접 수사했던 검사였어요. 그때는 평검사였지만 지금은 부장검사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윤호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명절마다 안부 전화를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거였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 실장에게서 주소가 넘어왔어요. 윤호는 혼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수행원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피할 수 있으니까요. 강동훈의 집은 마포구 조용한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낮은 담장에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현관 앞 계단 옆으로 작은 소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단정한 집이었어요. 오래 살아온 사람의 냄새가 나는 집이었습니다. 윤호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인터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습니다. 확인은 했는데 망설이고 있는 거였어요. 윤호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눌렀어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강동훈은 50대 중반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는데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뺨이 홀쭉했고 눈 아래 그늘이 깊었어요. 머리카락은 반쯤 새어 있었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집에만 있던 사람처럼 헐렁한 면, 바지와 카디건 차림이었어요. 윤호를 보는 순간 강동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문을 다시 닫으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윤호의 눈이 그를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장 회장님이 여기 어떻게?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강동훈은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더 열었어요. 말없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책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벽 한 면이 통째로 책장이었고 법률 서적과 두꺼운 판례집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신문이 반쯤 펼쳐져 있었고 커피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혼자 앉아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강동훈의 아내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차를 내오려는 것 같았어요. 윤호가 조용히 손을 저었습니다. 강동훈이 눈짓으로 아내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어요. 아내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읽었는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어요. 윤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동훈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동훈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받다가 책장을 받다가 바닥을 봤습니다. 윤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20년 전에 태성이 사고 직접 수사했지요. 강동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을 최대한 평평하게 유지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랬습니다. 시신이 없었어요. 차만 있었고 절벽 아래 강으로 떨어진 상황이라 수습이 어려웠습니다. 당시 기록에도 그렇게. 강동훈 씨. 윤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것이 있었어요. 강동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나 어제 태성이 봤어요. 강동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윤호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은평구 한빛복지원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20년째 산소호흡기 달고 누워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강동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창밖을 봤다가 천장을 봤다가 다시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에도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윤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20년을 기다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또렷하게 물었어요. 20년 전에 누가 지시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어요. 강동훈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잔뜩 긴장하고 있던 근육이 힘을 잃는 것 같았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이제는 더 들고 있을 수 없다는 눈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거실 안에 조용히 떨어졌어요. 윤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강동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번 입을 열자 막혀있던 것들이 천천히 흘러나왔어요. 차에 사람을 태웠습니다. 미리 준비된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신분증과 소지품을 장태성 씨 것으로 바꿔뒀습니다. 그리고 차를 절벽 아래로 밀었어요. 저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사망으로 처리했습니다. 서류를 맞춰서 정리했어요. 윤호의 손이 소파 팔걸이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손등이 힘줄이 드러났어요. 태성이는요? 그 전날 밤에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저는 어디로 옮겨졌는지는 몰랐어요. 살아는 있을 거라고만 들었습니다. 누구한테서요? 강동훈이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장민석 부회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분 지시였어요. 윤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확인되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친형이었어요. 어릴 때 손을 잡고 학교를 같이 다녔던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21살짜리 조카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대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온 거였습니다. 강동훈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어지질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 남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있었어요. 윤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하지만 윤호에게는 그 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동훈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이야기 나중에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때 피하지 말아요. 강동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냥 작게 힘없이 끄덕였습니다. 윤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누가 한 일인지를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요. 그의 발걸음이 차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단단하고 묵직한 걸음이었어요. 강동훈의 집 골목을 빠져나온 윤호의 차가 대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앞 유리창으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눈이 부셨지만 윤호는 선바이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달렸어요. 머릿속에서는 강동훈이 했던 말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 차에 다른 사람을 태웠다는 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장민석이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피를 나눈 형이었습니다. 어릴 때 윤호가 아프면 업어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던 형이었어요. 명절이면 나란히 앉아 세배를 받던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21살짜리 조카를 없애려 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은 회사에서, 같은 건물에서, 같은 밥상에서 살아온 거였습니다. 윤호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오히려 고요해졌어요. 분노가 너무 크면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지금 윤호의 얼굴이 딱 그랬어요. 바로 그 시각 여의도 세림그룹 본사 꼭대기 층이었습니다. 장민석의 집무실은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통유리로 된 창밖으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맑은 날이면 강 건너 남산타워까지 보였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장민석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67이었지만 등이 굽지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은 주름 하나 없이 반듯했고 금빛 커프스 단추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은퇴 안경 너머로 한강을 내려다보는 눈빛은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는 이 건물의 주인이었어요. 손에 쥔 전화기의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장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한 사람의 말투였어요. 한빛복지원 후원금, 이번 달부터 전부 끊어.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장민석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거기 다녀갔어. 강동훈도 만났고 더 이상 살려둘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은 오늘도 변함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물처럼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집무실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안에서 누군가의 생명줄이 방금 끊겼어요. 장민석이 혼자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찾으면 뭘 해 20년이 지났는데. 그 말이 넓은 집무실 안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같은 시각 한빛복지원이었습니다. 김선의 원장의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어요. 그녀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어요. 눈썹이 좁혀졌고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수화기를 꼭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후원금이 끊겼어요. 2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진 적이 없던 돈이 이번 달부터 들어오지 않는다는 통보였습니다. 이 복지원이 버텨온 건 그 후원금 때문이었어요. 운영비도 환자 치료비도 직원 월급도 빠듯하게 그 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101호 장태성의 치료비가 가장 큰 몫을 차지했어요. 산소호흡기 유지비, 약값, 링거 비용.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복도를 걸어 101호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문 너머로 산소호흡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일정한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할인이 아버지 침대 옆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낡은 수첩을 올려놓고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이번 달 치료비 계산이었습니다. 수첩 귀퉁이에는 숫자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어요.
더하고 지우고 다시 더하고.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 또 지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수첩을 덮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 나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김 원장이 들어오는 소리에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에요? 김 원장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할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잠깐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인아, 후원금이 이번 달부터 안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어. 할인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수첩 위에 올려져 있던 볼펜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딱 소리가 조용한 병실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할인은 김 원장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버지 산소는요?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떨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목소리였습니다. 김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할인은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얼굴이었어요. 기계 소리는 여전히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소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할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오래전에 다짐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무렵 윤호가 복지원에 들렀습니다. 101호 병실 문 앞에서 할인과 마주쳤어요. 낮보다 훨씬 창백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붉어져 있었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윤호가 먼저 말했어요. 치료비 걱정하지 마. 내가 낼 거야. 할인은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윤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회장님, 계좌가 묶인다는 얘기 들었어요. 윤호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실장에게서 연락이 온 건 2시간 전이었어요. 검찰이 본사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횡령 혐의였어요. 민석이 먼저 손을 쓴 거였습니다. 강동훈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움직인 거였어요. 윤호의 계좌를 묶어버리면 치료비를 낼 수도 없고 반격을 준비할 자금도 막힌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방법이 있어. 윤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할인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어요. 믿고 싶지만 섣불리 믿기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혼자 버텨온 아이였어요.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몸으로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병실 밖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카드 앱을 열었습니다. 법인카드, 개인카드, 체크카드를 하나씩 눌러봤어요. 전부 사용 정지 상태였습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현금이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2장이었어요. 구겨지지도 않은 깔끔한 지폐였지만 그게 지금 이 순간 윤호가 손에 쥘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지갑을 천천히 닫았어요. 차가운 복도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깜빡이는 형광등이 보였습니다. 이 복도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좁고 낡게 느껴졌어요. 며칠 전 할인이 구겨진 지폐와 동전을 두 손에 모아 내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것도요. 그때 윤호는 그 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지갑 안에 달랑 지폐 2장밖에 없을 때 그 한 장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를요. 복도 끝에서 산소호흡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일정하고 규칙적인 그 소리가 오늘 밤은 유난히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저 소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것, 저 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만큼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윤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떴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성의 침대 옆에 놓인 낡은 보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손등을 한참 바라봤어요. 링거 바늘이 꽂혀있는 손이었습니다. 핏줄이 옅게 드러나 보이는 얇은 손이었어요. 윤호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기 직전에 멈췄어요. 그냥 그 손 곁에 자기 손을 나란히 올려뒀습니다. 닿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병실 한쪽 구석에는 할인이 담요를 덮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잠이 든 것 같았어요. 좁은 간이 침대였는데 몸을 옆으로 구부려서 겨우 누워 있었습니다. 담요 밖으로 발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양말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보일 만큼 큰 구멍이었어요. 그걸 보는 윤호의 가슴이 조용히 아파왔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윤호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할인이 눈을 떴어요. 담요를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호가 옆에 앉아있는 걸 보고 잠깐 굳었어요. 그러다 아무 말 없이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수건도 없었어요. 옷소매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점퍼를 집어들었어요. 팔을 꿰었습니다. 윤호가 물었어요. 어디가? 할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갔다 올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할인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할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지원 건물을 나선 할인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손수레 하나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바퀴 하나가 약간 삐뚤어진 수레였어요. 끌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그 수레를 끌고 재개발 구역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윤호는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할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낡은 점퍼 아래로 어깨가 얇아 보였습니다. 손수레를 끄는 팔이 가늘어 보였어요. 재개발 구역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헐릴 날을 기다리는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창문에 합판이 덧대어진 집들, 벽에 낙서가 가득한 담장들, 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유리 조각들. 사람이 살던 흔적은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골목을 할인 혼자 걷고 있었어요. 할인은 버려진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건물 옆에 쌓여있는 종이 박스들을 발견한 거였어요. 손으로 하나씩 집어들어 납작하게 접었습니다. 접은 박스를 수레 위에 차곡차곡 쌓았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래 해온 일이라는 게 동작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그렇게 골목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신문지 묶음을 발견하면 수레에 올렸어요. 고철 조각이 있으면 그것도 주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박스는 손으로 짜서 물기를 빼고 수레에 실었어요. 손이 빨개졌습니다. 날씨가 아직 쌀쌀했으니까요. 손끝이 고바드는 것 같았지만 할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골목 한 귀퉁이에서 할인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깨진 보도블록에 발이 걸린 거였어요. 손수레를 놓치지 않으려다 중심을 잃었고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얇은 바지 천이 시멘트 바닥에 쓸렸어요. 무릎에서 따끔한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엎드린 채 있었어요. 그러다 할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바지가 뜯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빨갛게 까진 살이 보였어요. 손등으로 무릎을 한번 툭툭 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술의 손잡이를 잡았어요. 걸음을 뗐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인상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걸었어요. 그것이 할인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부터인가 넘어져도 울지 않는 법을 익혔어요. 아버지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혼자 버티는 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눈물은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에서만, 그것도 아주 잠깐만 흘렸어요. 오전 내내 골목을 돌고 나서 할인은 고물상을 찾아갔습니다. 수레에 가득 쌓인 폐지와 고철을 내렸어요. 고물상 주인이 저울 위에 올려 무게를 쟀습니다. 숫자가 나왔어요. 주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할인에게 돈을 내밀었어요.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였습니다. 오전 내내 골목을 돈 결과가 그거였어요. 할인은 그 돈을 받아 점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불평하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고물상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약국 앞을 지나쳤어요. 할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약들이 진열된 선반이 보였어요. 아버지에게 필요한 소독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약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인을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이 동네에서 몇 번 온 얼굴이었으니까요. 저기 이거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할인이 소독약 이름을 말했습니다. 약사가 잠시 할인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번 것도 아직 외상이 남아있어서. 할인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아까 고물상에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약값에는 조금 모자랐어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약사의 얼굴에 미안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외상을 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약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그 두 글자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할인은 약국 문을 열고 나왔어요.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 앞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이 돌아봤습니다. 윤호였어요. 언제부터 따라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할인의 뒷모습을 얼마나 오래 지켜봤던 걸까요? 약국 밖에서, 골목에서, 고물상에서 다 봤는지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호가 먼저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서 조용히 소독약을 집어들었어요. 카운터에 내밀었습니다. 현금을 꺼냈어요.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외상값도 같이 치렀어요. 약사가 거스름 돈을 내밀었습니다. 윤호는 받지 않았어요. 약을 들고 나와 할인에게 건넸습니다. 할인은 그 약봉지를 받아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복지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비슷한 무게를 짊어진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복지원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할인은 병실로 들어가 아버지 곁에 앉았고, 윤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이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계좌 동결 상황을 확인하고 쓸 수 있는 자금이 남아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돼 있었어요. 회장님, 방금 전에 복지원 쪽으로 차량 2대가 들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민석 부회장 쪽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윤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복도 저쪽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함께 걷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윤호는 전화를 끊고 101호 병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남자 셋이 나타났어요. 체격이 크고 눈빛이 차가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만 그 걸음걸이만으로도 어떤 목적으로 온 사람들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슬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맨 앞에 선 남자가 윤호를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걸음을 뗐어요. 윤호를 지나쳐 101호 병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했어요. 윤호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남자가 윤호를 내려다봤어요. 윤호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남자였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윤호의 어깨를 손으로 밀쳤습니다. 세게 밀친 게 아니었어요. 비켜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비키지 않았어요. 비키세요. 이번엔 윤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끌어당겼어요. 윤호가 버텼지만 체격 차이가 너무 났습니다. 결국 벽 쪽으로 밀려났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벌떡 일어섰어요. 낯선 남자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몸을 굳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곧바로 산소호흡기 쪽으로 걸어갔어요. 기계 옆에 서서 전원 스위치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그 앞을 막아섰어요. 두 팔을 벌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요. 남자는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는 것 같았어요. 20살짜리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곧 할인의 팔을 잡고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할인이 비틀거렸어요. 침대 모서리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아팠지만 할인은 다시 앞으로 나섰어요. 남자의 팔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놔줘요. 제발 놔줘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남자는 할인의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할인은 더 세게 붙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윤호가 막으려다 제압당한 거였습니다. 다른 남자가 윤호의 팔을 비틀어 벽에 밀어붙였어요. 전기 충격기가 옆구리에 닿았습니다. 짧고 강한 충격이었어요. 윤호의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이었어요. 윤호는 옆으로 쓰러진 채 잠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전기 충격의 여운이 팔다리를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흔들렸어요. 병실 안에서 기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규칙적이던 산소호흡기 소리가 불규칙해졌어요. 그러다 소리가 끊겼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할인의 울부짖음이 들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윤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팔꿈치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일어서려 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는 기어서 병실 문 쪽으로 몸을 끌었어요. 장판 바닥에 손을 짚고 무릎으로 기었습니다. 문틀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실 안에서 본 장면은 이랬습니다. 산소호흡기 마스크가 태성의 얼굴에서 벗겨져 있었어요. 기계는 꺼져 있었습니다. 태성의 가슴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전도 화면의 파형이 흔들렸습니다. 할인은 기계를 다시 켜려고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벽 쪽에 서 있었어요. 할 일을 마쳤다는 듯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윤호가 문틀을 잡고 겨우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선 남자를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살려줘, 제발 살려줘. 60 중반의 재벌 회장이 낯선 남자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자존심도 체면도 지위도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순간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각서 쓰시면 됩니다. 윤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각서였어요. 세림그룹 회장직 사임, 보유 지분 전량 이전,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석이 원하던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아들의 존재를 이용해 윤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어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할인이 돌아봤습니다. 윤호를 바라봤어요. 할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를 묻는 빛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없다는 눈도 아니었고 제발 서명해달라고 빌 수도 없는 눈이었어요.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태성을 봤어요. 마스크가 벗겨진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을 때 긁힌 것 같았어요. 그 피 묻은 손으로 윤호는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이름을 다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어요. 남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눈짓했습니다. 꺼져 있던 산소호흡기가 다시 켜졌어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스크가 태성의 얼굴에 다시 씌워졌어요. 심전도 경고음이 멈췄습니다. 파영이 천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할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서명한 손을 바라봤어요. 핏자국이 서류에 번졌을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을 오늘 밤 그 손으로 다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것 같으면서도 마음 어딘가가 오히려 고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잃은 것들이 눈앞에 가득한데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이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그것 하나면 됐어요. 지금 이 순간은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다시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 밤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CHAPTER 10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만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간이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잠이 들었어요. 울다 지쳐 잠든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윤호는 그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을 바라보다가 손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이 방에 있었던 두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셋이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랐어요. 새벽 3시가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물 아래에 넣었어요. 어제 넘어지면서 긁힌 손바닥이었습니다. 서류에 핏자국을 남겼던 손이었어요. 물이 손 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빛이 옅어지면서 배숙으로 사라졌어요. 윤호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검게 꺼져 있었어요. 60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20년 동안 감정을 닫고 살아온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를 잃은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뭔가를 되찾은 얼굴이기도 했어요. 그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찾았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세림그룹 내부 감사팀장이었어요. 신호가 울렸습니다. 몇 번 울리다 연결됐어요. 나야. 지금부터 전부 공개해. 민석이 관련된 자료 전부.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오래된 기자였어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윤호가 한 번도 청탁을 한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순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장윤호야. 할 말이 있어.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날이 밝기도 전에 윤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아두었던 패드를 하나씩 꺼내 들었어요. 내부 감사팀이 확보해둔 자료들이었습니다. 민석의 비자금 계좌 흐름, 위장 재단을 통해 빼돌린 그룹 자금, 20년 전 사고 조작에 쓰인 서류들이었어요. 강동훈이 갖고 있던 당시 수사 기록도 있었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이 지나고 정오가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세림그룹 본사 앞에 검찰 차량이 도착했어요. 이번엔 윤호를 향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장민석을 향한 수사였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민석의 집무실, 자택, 그리고 그가 관리하던 위장재단 사무실이 동시에 수사를 받았어요. 장민석은 그 소식을 자택에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윤호를 완전히 제압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각서도 받았고 계좌도 묶었고 모든 걸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민석은 자택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차가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는 이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동훈이었습니다. 그는 자료 봉투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을 바로잡으러 나온 거였습니다. 공항에서 민석이 체포됐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이었어요. 검찰 수사관이 양쪽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민석은 끌려가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카메라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너도 같이 끝장이야, 윤호. 각서 써놓고 이게 뭐야? 그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윤호는 그 시각 한빛복지원 병실에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떠 있었어요. 세림그룹 부회장 장민석, 비자금 조성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윤호는 그 문장을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0년이었어요. 그 긴 시간이 오늘 이 순간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할인이 옆에서 핸드폰 화면을 같이 봤어요. 뉴스 속보를 읽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윤호를 바라봤어요. 윤호도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침대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손가락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윤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태성의 오른손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였어요. 윤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할인도 반대편에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침대를 사이에 두고 섰어요. 태성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아주 미세하게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20년 만에 뜨는 눈이었어요. 초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옆을 향했어요. 할인이 보였습니다. 태성의 눈이 딸의 얼굴 위에서 멈췄어요. 할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아빠 나야. 할인이야. 태성의 눈이 천천히 옆으로 더 움직였습니다. 윤호가 보였어요. 40살의 아들이 60 중반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알아보는 빛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알아보는 눈이었어요. 태성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작고 가늘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버지. 윤호는 그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닫아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차갑고 가는 손이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혀 있는 손이었어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20년 전에 놓쳤던 손이었어요. 다시는 놓치지 않을 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20년을 버텨온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지켜냈다는 눈물이었어요. 할인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편 손을 잡고 어깨를 흔들며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다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작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녀였어요. 20년 동안 서로를 모른 채 살아온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이 낡고 좁은 병실 안에서 처음으로 함께 있었어요. 윤호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 말이 병실 안에 조용히 퍼졌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어둡고 퀴퀴했던 병실 안이 환해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아닌 진짜 햇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태성의 얼굴 위에, 할인의 어깨 위에, 그리고 윤호의 등 위에 내려앉았어요. 테이블 위 낡은 폴더폰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윤호가 매일 밤 번호를 눌렀던 그 전화기였어요. 아무도 받지 않던 번호.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번호에서 전화가 연결됐고 그 연결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2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가족을 그는 결국 지켜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